나를 시녀라고 했다고 하고 반문했습니다. 발끈한 독방 최순실 선생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혜투성이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걸 좀 아주 예리하게 잘 봐야 될 게 한명수 전 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급 대우가 맞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범털급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라고 독방을 쓰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체인데 최순실 씨가 지금까지 청문회 안 나오면서 처음에 공황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뭐 예전부터 하다가 청문회도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이 가장 큰 요체는 공황장애라는 사유는 독방을 쓴 사유가 아니다가 일단 가장 큰 이 주장이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독방에 수감된 이유를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원래 이 정도 죄명 그리고 뭐 최순실 씨 아무것도 직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8명이 쓰는 홍거실에 들어가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8명이 같이 네, 그 홍거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8명이 같이 들어가 홍거실 쓰는 게 맞는데 지금 만약에 최순실 씨가 홍거실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할까요? 이게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하면 그 구치소 안에 있는 그 범죄자들 뭐 지금 현재 피의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 씨를 또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위험성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8명이 쓰는 홍거실에는 CCTV가 없어요. 근데 이 독방으로 가면 CCTV가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만약 극단적으로 최순실 씨가 그럴 일은 없어 보이지만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진실을 규명하는데 큰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라기보다 지금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 독방 조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일단 그게 법무부 교정국의 그 지금 논평이고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한번 준비한 거 보실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최순실 씨 있죠? 6.56제곱미터, 약 1.9평인데, 뭐, 세면대, TV, 변기, 이쪽 방이 이제 파티션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구분도 돼 있고, 관물대, 책상 겸 밥상, 전기, 열선, 난방 패널, 뭐,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까지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최순실 씨가 지금 이 독방에 있다는 게 이제 특히 의혹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모르겠어요. 이제 백성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독방도 완벽한 특혜는 아니고 오히려 CCTV 있으니까 감시가 편하다고 하는데 원래 독방이 이 정도 규모와 구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원래 이제 1명 정도 이렇게 누우면 딱 맞는 그런 독방이 있고요. 조금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혼자 뭔가 그 교도소 그 구치소 안에서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예. 또 가는 아주 작은 규모의 또 독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최순실 씨가 있는 독방 자체는 거의 이제 혼자서 쓸 수 있을 만한 아주 이제 좁은 독방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혼자 눕고 앉아서 밥 먹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범위들 그 예. 정도면 돼 있고 이제 사실은 독방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크게 그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제 폐쇄공포증 비슷한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 바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창틀이 보면 좀 높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밖을 그렇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아마 최순실 씨가 그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자주 이제 대치동 특검으로 오늘도 한번 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한번 나오면 그래도 바깥 바람을 쐴 수가 있는데 혼자 하루 종일 있으면 사실 책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지겹고 또 이게 하루 종일 읽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TV도 사실은 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 지금 이 TV도 시간이 딱 그렇습니다. 뉴스 TV도 본다고 그랬었는데. 네, TV도 그냥 그 시간대에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 신문 같은 경우도 자기와 관련된 기사는 이제 숨긴 채 줍니다.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어떤 범죄 사를 관련된 건 숨겨주기 때문에 어떤 신문 보는 것도 조금 제한이 있죠. 예. 어제 구치소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의 독방 수감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화면 같이 보실까요? 굉장히 해악적인 국민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끊고 밥 주지 말고 난방 넣지 마세요. 뱀, 악어, 호랑이, 사자, 쥐, 닭, 말 넣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지금 정서고 분노입니다. 그런데 왜 독방에다가 조치를 하죠? 이거 특혜적인 배려 아닙니까? 네, 뭐 전후 상황 고려해서 독방을 줬다라고 인정을 하면, 근데 또 문제는 또 다른 특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면 이 모든 구치소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영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치금의 한도가 원래는 여기 1일 4만 원이라고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원래 1일 2만 원입니다. 1일 2만 원인데 서울구치소가 사람이 무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일을 기준으로 해요. 2일에 그래 4만 원이라는 뜻이고 아, 이틀에 4만 원? 네, 이틀에 4만 원. 그래서 일반 수감자는 4만 원만 쓰는데 최순실 씨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기 난방 넣지 마세요. 그 수의도 저기 사서 입고 나왔잖아요. 겨울용 수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최순실은 그럼 제한 없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하나 제기된 거고 생수를 이게 하루에 한 병씩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최순실은 한 번에 2-3병을 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 목록이라는 건 내가 오늘 뭘 사야지라고 이렇게 써서 주면 그대로 이제 물건을 받는 건데 물건을 받고 관리자가 대신 구매 목록을 작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특혜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근데 이제 그 법무부 교정 그 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 최순실이 4만 원을 넘긴 적이 없다. 이 4만 원의 기준이 뭐냐면 먹는 것만. 그러니까 먹는 것만 이틀에 4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것뿐이고 그 이후에 뭐 수의를 사건 뭐 나머지 기타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생수 공급량은 일단 법무부 교정 당국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최순실이 총 7번, 7병을 받아갔으니까 한 번에 한 병씩만 받아갔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뭐 그 안에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 목록 작성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는 아니라는 네, 일단은 엄청난 특혜, 이게 만약에 실제로 뭐 좀 있었다고 해도 엄청난 특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최순실을 특혜를 베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일단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구치소라는 공간은 굉장히 폐쇄적이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저렇게 생활한 사람이면 구치소 안에서도 뭔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최 씨의 특혜를 폭로하려고 했던 수감자가 이감이 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감은 원래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구치소라는 데서 기결수가 되면 그럼 이제 교도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낸 이감이 있고 구치소 내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보내는 이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기결수가 돼서 이감하는 데 2-3개월 걸리고 이 안에서 누군가 뭘 잘못했을 때 이감할 때는 한 달이 그 구치소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인데 그 사고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은 건데 최순실이 무언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걸 외부적으로 알리려고 했다라는 것. 그걸 문제 삼아서 지금 옮겼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뭔가 최순실의 특혜 받는 걸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방 얘기까지 지금 좀 화면에 저희가 준비했지만 이 독방 얘기까지 나오고 물, 뭐 영치금까지 전혀 아주 세세한 워낙 최순실 씨에 대한 뉴스거리 하나하나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이게 관심거리가 되고 뭐 조금이라도 이쑤시개 하나라도 특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국민 정서상 어제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실까요? 지금 국회의원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이 서울구치소가 지금 저 안에 지금 최순실 지금 보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네. 숨겨놨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없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이렇지 않잖아. 최순실 한번 열어보세요. 예? 지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가 아,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최순실 뭐 하는 거예요, 보호소입니다. 자, 거기, 저, 과장님, 저 문 열어보세요. 국회의원들의 문 이- 열어보세요.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최순실 감추는 거야? 예? 같은 공범들이 당신들도. 국정 무장한 우리가 조폭이냐고. 병력까지 배치했다가 지금 제가 이걸 키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사라졌는데요. 제가 지금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요, 의정활동하는 의원들의 인터넷 방송도 또 언제 보겠습니까? 어제 저 실랑이는 우리가 민영선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저는 세 주체가 다 아쉬운 점이 있다, 잘못한 점이 있다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체인 최순실 씨. 당연히 나와서 이런저런 대통령과 관계라는 그런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죠. 예. 그래야 본인이 사죄하는 거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낀다는 딸과 그 손녀들을 갖다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씨 정말 오늘이라도 특검 수사에 더욱더 해야 되고 마음에 또 혹시나 그 국정조사 있다면 더 적극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당국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원에서 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그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최순실 씨를 설득해야죠, 오히려. 이렇게까지 왔는데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그렇지만은 헌법과 법률이 그 법 질서 속에서 법무장관이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거국내각 총리라도 있었으면 총리한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해서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 지시했으면 훨씬 더 쉬워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2시간, 1시간 기다려서 했으면은 비공개면 어쩝니까? 최순실 씨가 정말로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 본인들이 갖다가 조사 청문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언론에. 굳이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활동사항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저기서 저렇게 그 법 질서를 갖다가 고집하는 법무부 측과 충돌이 있었는지 저는 현장에서 노력하는 의원들 평가될 부분이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건 어쨌든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이 현장에는. 네. 근데 박영선 의원이 뭐 여기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최순실 보호소라고까지 얘기한 박영선 의원이 교도소장이 최순실 씨를 절절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국가기관이잖아요. 이 서울구치소라는 데가 중요한 국가기관이고. 그리고 또 그 서울구치소장을 이렇게 절절맨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서울구치소장을 절절맨다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하는 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시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어제 저 상황도 보면요. 저 교도소 같은 구치소 같은 데는 굉장히 보안적입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최순실 씨만 있는 게 아니고 5천 명이 지금 저기 그렇죠. 수감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인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서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한다고 하면 다른 그러면 교도소 수감자들이 그 장면이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기 전에 그 변호사들도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요. 저기는 다들 카메라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차원에서 내규로 정해진 겁니다. 예. 그걸 국회의원들이 무슨 막는다, 무조건 한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탕치 않다고 봐요. 저런 걸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교도소가 막고 있네? 저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내부적으로 누구도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그건 이해하지만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요구하면 안 돼요.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죠.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특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수감동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저 소위 말하는 피의자들이 있는 곳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원래. 저희도 못 들어가요, 저희도 접견실에서만 보는 거고, 접견실 가기 전에도 입구에서 이제 휴대폰을 다 맡겨야 되거든요. 아니 어제 하태경 의원은 뭐 옥문 따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예. 청문회 전이에요. 청문회 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청문회 나오고 싶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의원들이 가서 만나달라는 취지로 그쪽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들어갔던 건데, 그러니까 이번 상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제가 어제 법무부 그 교정국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태도가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엄밀하게 법대로 하면 최순실을 비난할 수는 있으나 수감동에는 국회의원 들어가는 거는 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가 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사실 어제 보면 남부구 또 구치소로 또 많은 의원들이 갔잖아요. 예. 남부구치소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호성 비서관하고 안정구 수석이 그 나중에 이제 참석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이제 박영선 의원이 저 휴대폰을 꺼낸 것 때문이에요.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것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건데, 물론 박영선 의원이 지금 이 안에 내부를 폭로하기 위해서 꺼냈다는 거 저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법질서를 본인 스스로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늦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물론 아무리 여론도 좋지만 저도 최순실이 잘못되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분들께서 법질서는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방이든 아니든 아니면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들어갔든 카메라를 들었든 안 들었든 이제 진짜 본질 최순실 씨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를 신문하면서 느낀 점을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일단 왜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구나.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 나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재단 이사장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뭐 이런 것이 눈 속에 담아 있었다라고. 네, 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가던 최 씨가 뭐 박 대통령이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고 최 씨한테 얘기를 했다 이랬더니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러면서 쳐다봤다고 해요. 아까 우리 이현정 위원 이제 그 얘기처럼 이제 신문이 들어오더라도 본인 관련된 거는 이제 도려내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즉답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 듣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뻔한 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 쪽에서는 뭐 시녀 같은 존재였다, 눈도 못 마주쳤다 이런 건데, 또 한편에는 최 선생님께 컨펌 받았냐는,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사실상 컨트롤 타워인지가 헷갈릴 정도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최순실 씨 반응이 조금 그 뜸이 있었다라는 거는요, 이 말에 인정할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다. 민정선 의원님. 근데 아까 박영선 의원이 나는 재단 이사장 만들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라는 그 눈이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박영선 의원이 느꼈을 때. 예, 예. 그 얘기는 우리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업자적 입장에서 상급자로 모시고 나는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국에 대통령께서는 나몰라를 하면서 결국에 나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그 감정 표현을 최순실 씨가 그렇게 그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박영선 의원이. 그럼 40년 우정도 이제 끝난 겁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이제 끝나고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게요. 그렇게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또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는 자기는 딸의 상실감이 더 크다고 딸 걱정을 더 했잖아요. 예. 사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면 대통령의 상실감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업적까지 다 본인이 지금 다 까먹고 완전히 지금 탄핵돼서 청와대에서 쫓겨날 지금 대통령이 된 거의 신세인데 최순실 씨하고 40년 사적인 관계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그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도 딸 걱정을 더 먼저 한다고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은 또 서운하겠죠. 백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박영선 의원 말 맞따라 자신하고 딸밖에는 뭐 물론 뭐 지금 뭐 처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라 얘기가 나올 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딸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입시 비리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게 딸에 관련돼서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정유라가 뭔가 느끼는 상실감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다는 건데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특검팀에서 총력을 다해서 정유라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유라가 최순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제 그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팀에서 뭐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도 하고 뭐 적색 수배령까지 지금 인터폴에 요청을 하려는 상황인데 예. 정유라가 들어온다면 그럼 최순실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걸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 정유라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청소년 아니 성년이지만 들어오면 돌발 발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최순실의 태도나 정유라의 나이나 그리고 약간 정유라의 그동안에 생활했던 내용들 우리 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연결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으로 또 보여주는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그 구치소에서 했던 얘기, 그 최순실 씨 관련 보도를 듬직하게 보셨다가도 이 발언들을 듣고 헛웃음 치신 분들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황당 발언 2개를 하나 준비했는데 첫 번째 얘기가 이겁니다. 제가 읽을까요?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왜 어떻게 이 말을 했는지 참 이해가 참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본인 때문에 나라가 정말 이렇게 정말 풍비박산이 나고 또 대통령이 지금 탄핵까지 당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해놓고 본인은 이제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본인은 지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상당히 이중적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놓고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를 망쳐놔놓고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과 이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보면 이제 객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망쳤는지 모르겠지만 좀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지금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난 나라는 아니고. 바로 서야 되죠. 네, 뭐 그러니까 이런. 난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웃지 말고 저희도 황당 발언이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신지현님, 저는 본인이 신나게 살지 못했다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거겠죠. 이것도 웃으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국정농단 하는데 신나게 놀면서 편한 마음으로 한 거 아니다. 나도 국정농단 하려면 얼마나 많은 꾀를 써야 되고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아니,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당신 신나게 산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최순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갖고 뭐 피부과 가서 성형외과 가서 그거 받고 말이에요. 그 차움 그 고급 그런 데 다니면서 뭐 또 쑥탕 다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신나게 산 거 아니냐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 사람 부리고 말이에요. 그 서로 다 이간질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자기 나름대로 또 잔수를 많이 부렸고 말이에요. 그랬겠냐. 그런
심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난 절대 신나게 산 거 아니다. 이런 답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황당 발언 두 개 있잖아요, 민영 선생님.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나게 살지 못했다. 뭐가 더 황당하십니까? 저는요, 그 두 개 다 황당하죠. 근데 최순실 씨가 얼핏 보면 멘탈 붕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서 저렇게 헤매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로 속은 능구렁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 비치고 언론에 비치고 국민들이 볼 것 같으면 고개 숙이고 마스크하고 가다가 카메라 없어지면 그렇게 꼿꼿하게 서서 법정에서 저번에 그 법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준비 기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카메라만 없어지면은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어저께 감옥소 청문회에서도 카메라가 없으니까 자기 할 말 저렇게 다 하고 자기하고 이에 관련된 특히 딸하고 이런 가족 얘기 나올 적에는 저렇게 꼿꼿하게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라가 정말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나는 앞으로 내 삶 잘 챙겨서 가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신나게 또 그렇죠. 얼른 보면 멘탈 붕괴 같지만 속은 정말 능구렁이 있어가지고 그 사투리하면 최순실 씨 속은 지금 널널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몇 년만 살고 나가면은 하여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속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뭐 황당한 발언도 하고 있고 본인이 뭐 종신형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 치밀한 계획하에 나오는 말들일까요? 지금 그 법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그때 공판 준비 기일에 나올 때 나온 이유를 내 재판 전체가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이경재 변호사 포함해서 또 다른 아마 법조인들의 조력을 더 받을 겁니다. 지금 사실 최순실 씨의 변호사 하면 굉장히 국민적 비난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기 때문에 아마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보면 최순실 씨 관련 사건, 안종범 수석 사건,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사건, 대통령의 수사 이 네 개가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져서 가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서로 떠넘기는 것 같죠. 지금. 이건 최순실이 잘못됐다 그러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 그러고. 예. 그럼 공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깨나가는 것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얼마 전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공개했던 녹음 파일 그리고 기타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기에 있는 녹음 파일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 이런 것들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저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혐의만 갖고는 아까 민영사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해도 3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뇌물죄가 입증만 안 되면 나는 버틸 수 있다. 뇌물죄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뭐 황당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나게 살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황당 발언에 비슷한 것 수도 있어요. 이현정이. 네. 내가 어제 기억도 없는데 세월호 당일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약간 짜증 섞인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신경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이제 그 옆에서 온 사람들의 증언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월호 문제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상대했던 보면 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순실 씨가 항상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말만 하면 노란색만 보면 정말 막 자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노란색이 제일 싫다라는 이야기까지 아마 했다는 게 이제 측근들의 증언인 거 보면 그만큼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로 지금 7시간의 비밀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까지도 그게 헌법재판소에 지금 탄핵 심판에까지 그 내용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결국은 이 세월호 문제가 정말 자신들의 어떤 잘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망가뜨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생각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쭉 얘기를 해보니까 최순실 얘기를 쭉 해보니까 신지어 의원님 네. 황당 발언이든 뭐 치밀한 발언이든 결국 대통령은 이런 최순실 씨를 신뢰한 거잖아요.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통령의 진술과 최순실의 진술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좀 전가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는 보이지만 분명한 거는요. 본질적인 그 공통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의식이나 죄책감도 어떤 티끌만큼도 좀 안 느끼는 듯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특검 수사는 이제 한번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것마저도 거부를 한다면 아마 탄핵 심판
에도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특검 조사를 한번 받으실 텐데 그때 어떠한 진술이 나오는가 그때 한번 더 크게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봅니다. 대통령의 또 진술에 따라서. 왜냐하면 민영선 씨, 저희 지난주에 채널에 저희 단독 보도했을 때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호칭 없이 부르고 이제 존댓말하고 깍듯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보니까 어제 진술에는 본인을 최 원장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 선생님이라고 하나, 최 원장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둘 간의 관계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늘 사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상당히 맡고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의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최순실 씨한테 그렇게 다 가서 기밀 서류 갖다 보고하고 인사사항까지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간의 관계는 뭐 상하 관계라든지 무슨 공주와 시녀 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최초로 채널A에서 내보냈던 녹음 18년 전, 19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회의 기록 같은 거 보면은요. 예. 최순실 씨가 아무튼 대통령 앞에서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자기 의사표시는 같이 하고 오히려 무슨 회의를 하면은 최순실 씨가 더 박근혜 대통령보다 주도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가는데 주도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최순실 씨가 그냥 최순실 씨가 아니고 최태민 씨의 딸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너무 예. 복잡해가지고 관계가. 백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특검의 활기를 더하려면 정유라 씨를 네, 소환해서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네. 보도가 나왔어요. 어떤 수를 그게 봐야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그래도 정유라는 자진 기uk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독일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세월호 사고 났을 때 그때 유병헌 일가를 추적하면서 작년이었나요? 유섬나. 그랬죠. 프랑스에 있는 유섬나를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범죄인 인도 결정 통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나 이거 잘못한 거 없다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유섬나 씨 오랜만이네요. 예. 그죠? 그때 소송을 제기해서 그때 악마의 변호사라는 사람 선임해서 맞아요. 굉장히 오래 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특검이 지금 1차 70일, 2차 30일 연장해서 100일인데 최대로 예. 길게 해야 만약에 지금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런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지금 특검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얼굴을 보기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최순실 씨의 말로 두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지현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